1921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워싱턴에선 전쟁에 승전한 9개국이 모여 군비 축소 및 전후 세계 질서를 의논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대표해 이승만이 회담장에 와 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회의 사무국은 대표단의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의 의견마저 묵살했습니다. 승정국 9개 중엔 일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승만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엔 영국의 유명 언론인 H.G. 웰스가 있었습니다. 웰스는 이승만의 말을 경청한 후 국제정세에 대해 자신의 의견도 피력했는데 인상적인 것은 인류가 자멸하지 않기 위해선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열렬하게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 그는 언론인보다 소설가로 더 유명하지요. 많은 작품들이 현재까지 영화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1895년에 시간여행을 다룬 타임머신을 시작으로 인간 DNA 조작을 다룬 모로 박사의 섬, 투명인간, 우주전쟁 등 일생 동안 무려 100여 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의 소설이 특별한 이유는 그 당시에 발명되거나 발표되지 않는 과학이론 및 발명품들이 소재로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그는 원래 생물학을 전공한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찰스 다윈의 동지였던 토마스 헉슬리. 당시 다윈의 진화론은 유실론 시대와 유물론 시대를 구분하는 분기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멜서스의 인구론과 함께 유럽의 사상과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나치의 우생학, 막스의 유물론이 모두 이 진화론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상들입니다. 특히 다윈의 사촌이었던 프랜시스 골턴은 우생학이란 단어를 고안한 사람이며 골턴과 헉슬리는 다윈의 최측근으로 다방면에서 진화론 종단의 사도 역할을 했습니다. 훗날 토마스 헉슬리에겐 아주 유명한 3명의 손자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초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된 줄리안 헉슬리,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앤드루 헉슬리, 그리고 소설 멋진 신세계를 쓴 올더스 헉슬리 삼형제이죠.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하버트 웰스와 똑같은 세계 단일 정부론을 다방면으로 설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줄리안은 유네스코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유네스코 철학은 진화론이 그 중심이며 세계 단일 정부 수립에 대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더스의 대표작 멋진 신세계를 보면 세계 단일 정부의 인류는 인큐베이터에서 인공 출산되며 우생학적 계급에 의해 통제됩니다.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가 떠오르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인데요. 이게 또 놀라운 것이 올더스가 조지 오웰의 프랑스어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에서 약물을 통한 인간 통제 사회를 그려놨는데 실제로도 그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페요테 선인장에서 추출한 메스칼린과 그와 가장 비슷한 LSD란 약물을 애용했는데 페요테는 히틀러도 사용한 마약이지요. 이 약물은 환각작용이 주요 효능이었는데 독특하게도 외계 또는 신과의 접촉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각버섯, 아야와스카 역시 이런 종류의 것이고 현대에 유명한 것이 DMT라는 물질입니다. 뇌의 송과선에서 자연 분비되는데 이를테면 죽기 전에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란 것이 이 DMT 영향 때문이라고 하네요. 올더스의 유언은 LSD 100 마이크로그램 근육 내 주사였다고 합니다. 웰스는 1928년에 공개된 음모 The Open Conspiracy란 책을 내는데 그는 책에서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밀어붙이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책은 핵무기의 개발, 생물학 무기, 인구 통제, 교육을 통한 사상 통제, 사유재산과 화폐의 폐지, 세계 단일 정부 등의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 핵무기,
즉 원자폭탄은 1914년에 쓴 그의 소설 해방된 세계 The World Set Free에 이미 등장하는데 실제 원자폭탄이 개발되기 30여 년 전에 쓴 것이죠. 단순히 대충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핵무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자핵 분열 시 연쇄 반응으로 터지는 폭탄이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놀라운 건 그때까지 어떤 물리학자도 핵 분열이 폭탄이 된다란 생각을 한 적도 관련 이론을 발표한 적도 없었다란 것이죠. 한편 1933년 독일의 유대인 물리학자 러 실라르드는 나치가 집권하자 런던으로 망명합니다. 당시 물리학 회주류는 핵 에너지의 실용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물리학의 아버지 어니스트 러더퍼드도 그러한 의견을 타임즈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라르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버트 웰스의 핵분열 연쇄 반응이란 아이디어를 이론화하고 36년에 특허를 냅니다. 결국 39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엔리코 페르미와 우라늄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하죠. 그는 즉각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핵무기가 곧 개발될 것이고 나치보다 서둘러야 한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뜻밖의 미 정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번엔 자신과 같이 망명해 있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스타 대접을 받고 있던 유명인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이면 미 정부에서 반응을 보이리라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핵 붕괴 에너지의 총량이 크다는 건 알지만 붕괴 속도가 너무 느려요. 폭탄이 될 수 없습니다. 러더퍼드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실라르드는 페르미와 함께 실험으로 증명한 핵분열 연쇄 반응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에 대해 알아야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는 33년에 망명하기 전부터 이미 로스차일드와 H.G. 웰스, 조지 버나드 쇼 등과 만나 교류를 한 사회주의자 겸 시오니스트였습니다. 독일 재벌 발터 라테나우와도 그런 이유로 교류한 것이었죠. 유대인 사회 입장에선 아인슈타인 같은 스타를 확실히 밀어서 반나치의 심볼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 외로 머리가 좋지 않아 대학 졸업도 수학자였던 아내의 도움으로 간신히 할 정도였습니다. 친구 아버지에게 한 부정청탁으로 특허청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신이 담당하던 특허들을 보고 광전효과에 대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가 낸 기적의 이론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선행 발표자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추가점이 있어서 문제 삼지 않은 것뿐이었죠. 그러나 그는 16년 뒤 이 논문들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그는 이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많은 독일계 유대인들과 달리 늘 전쟁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이것이 미국 망명 이후 반전되어 평화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반면 그는 젊은 시절 잘생긴 외모와 언변을 가져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당연히 언론들도 그를 좋아했죠. 반전을 외치는 천재 과학자, 나치에 맞서는 시오니스트. 그는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말년은 소련의 KGB 여성 스파이에게 빠져서 10년이나 정보를 털린 요주의 인물일 뿐이었죠. 이혼한 첫 아내의 아들은 평생 그를 원망하고 임종 때도 찾아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때 아인슈타인은 편지에 서명을 했습니다. 결국 맨하튼 프로젝트를 발족시킨 아인슈타인의 편지란 아인슈타인은 단지 서명만 했을 뿐 실상 실라르드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일한 것도 실라르드였습니다. 그렇게 뉴멕시코 주의 황량한 벌판 로스 앨러모스에는 세계적 과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이론 과학자와 13만의 연구 인력, 약 40조 원이 투입된 거대 프로젝트였죠. 연구소의 수장인 줄리어스 오펜하이머를 포함 핵심 과학자 중 4분의 2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2년에 착수해서 불과 3년 만에 트리니티 섬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과학자들의 반응은 아연실색이었습니다. 그중 프로젝트 책임자인 오펜하이머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Vishnu is trying to persuade the prince that he should do his duty, and to impress him takes on his multi-armed form and says,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프로젝트에 참여한 150여 명 과학자들이 실사용 반대에 서명을 했고, 미국의 5성 육군 및 해군 장교 8명 중 7명이 민간인에 대한 핵폭탄의 사용이 일본군 전열을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사용 반대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군사적으로도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 보아도 일본군은 이미 소련군의 참전으로 관동군이 괴멸되었고 소련에 의해 공산화가 되느니 하루빨리 미국에게 항복하자라고 내부적 중론이 모아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미국이 원폭 명분으로 내세우는 본토 옥쇄 작전으로 인한 전쟁 지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문제는 천황제 보존인가 아닌가의 선택일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먼은 민간인 핵폭격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사키에서 7만, 히로시마에서 14만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한국인의 피해도 컸는데 4만 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생존했으나 피폭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중엔 대한제국의 왕손인 이우 왕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전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라르드의 명분이었던 나치는 패망시까지 핵폭탄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로 프로젝트는 진행했으나 폭탄으로 개발하는 연구로까진 가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죠. 나치가 주력한 것은 B-2와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종전 후 미국은 페이퍼클립 작전이란 이름으로 나치 과학자 642명을 데려갑니다. 반면 실라르드는 맨하튼 프로젝트가 끝난 후 코발트 폭탄을 개발하자며 코발트 510톤을 담은 폭탄이면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그 후 수소폭탄이 개발되고 이 수소폭탄에 코발트를 바른 폭탄 10기 정도면 실제로 인류가 방사능에 의해 전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1940년에 웰스는 새로운 책을 내게 되는데요. 신세계 질서, The New World Order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를 그리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뉴 월드 오더를 싫어해서 그것에 저항하며 죽어갈 것이다. 웰스와 헉슬리 가문의 공통점은 다윈의 이념을 계승하는 진화론적 우생학 신봉자이자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1969년 줄리안 헉슬리는 진화론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신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 한 양서류가 무태서 살기 위해 모험을 감행했듯이 오늘날의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신성불가침 영역에서 벗어나 그 아래서 피안을 삼는 모든 나약한 생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조직이 있는데 바로 페이비언 협회라는 곳입니다. 이 조직엔 조지 버나드 쇼, 버트란트 러셀과 같은 지식인들과 프리메이슨이자 신지학회 회장인 애니 베전트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인물로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있습니다. 사회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한번 조지 버나드 쇼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Fabian socialist and prominent Soviet supporter, George Bernard Shaw. I don't want to punish anybody, but there are an extraordinary number of people whom I want to kill. I think it would be a good thing to make everybody come before a properly appointed board, just as he might come before the income tax commissioners, and say every 5 years or every 7 years, just put him there and say, sir or madam, now will you be kind enough to justify your existence? If you're not producing as much as you consume, or perhaps a little more, then clearly we cannot use the big organization of our society for the purpose of keeping you alive, because your life does not benefit us and it can't be of very much use to yourself. 이렇듯 이 New World Order는 다윈의 진화론적 우생학과 멜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것이라서 필수불가피하게 엘리트 통제와 인구 감축, 전체주의적 디스토피아 사상이 깔려있게 됩니다. 현재에 이르러 다보스 포럼의 아젠다인 그레이트 리세스까지 지금껏 이들의 열망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전 MI6 요원 존 콜먼은 이들을 300인 위원회라고 지칭하고 이들의 당주를 영국인 에드워드 브러 리튼으로 지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소설 쓰는 한가한 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리스 왕으로 추대된 적이 있는 식민지 총독 출신입니다. 그가 1871년에 발표한 브릴 미래 인종의 권능 The Power of the Coming Race는 아리안족 우생학의 기원이 되는 작품입니다. 즉 발터 라테나우가 말하는 비유대계 300명의 글로벌리스트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환한 디스토피아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지요. 뉴월드 오더란 표현을 최초로 쓴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나치의 아기 공장인 레벤스보른으로 구현됐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나치의 기원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전체주의 디스토피아는 우리에게 재현될 것입니다. 성평등은 인공자궁을 개발케 하였고 인공 젖가슴과 인공 모유를 만들었습니다.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전통적 가정이 파괴되는 대신 정부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대신합니다. 기본 소득으로 사유재산을 가질 필요를 없게 만들고 현금을 없앱니다. 대체육,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농축산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잉여인간은 감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 사회의 목격자였던 조지 오웰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But he left one final warning. 1984 is, I believe, a quite terrifying masterpiece. So terrifying, in fact, I don't think I should like to read another like it. I am not absolutely dissatisfied with it. I think it is a good idea, but the execution would have been better if I had not been under the influence of TB when I wrote it. You once claimed that you have an ability to face unpleasant facts. Is that what you've demonstrated in 1984 by drawing an accurate portrait of the future? I think that allowing for the book being, after all, a parody, something like 1984 could actually happen. This is the direction the world is going in at the present time. In our world, there will be no emotions except fear, rage, triumph and self-abasement.
The sex instinct will be eradicated. We shall abolish the orgasm. There will be no loyalty except loyalty to the party. But always there will be the intoxication of power. Always, at every moment, there will be the thrill of victory, the sensation of trampling on an enemy who is helpless. If you want a picture of the future, imagine a boot stamping on a human face forever. The moral to be drawn from this dangerous nightmare situation is a simple one. Don't let it happen. It depends on you.